수도권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도, 습도 80%입니다. KBS 1라디오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오늘 밤 1라디오 금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조항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반려동물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최근 해외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를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반려견 복제에 따른 동물권 침해와 또 밀접한 생명 윤리 문제까지 짚어봐야 할 부분인데요. 반려동물 천만시대, 우리 사회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지 잠시 후 인터뷰 시간에 동물단체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금요일, 이번 주 집중해봐야 할 스포츠 이슈와 주말에 또 주목해봐야 할 경기를 살펴보는 유미의 스포 코너도 새롭게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라디오 1월 5일 방송 지금 함께 하시죠. If I can reach the stars, pull one down for you, shine it on my heart, so you could see the truth. And this love I have inside is everything it seems. But for now I find it's only in my dreams that I can change the world. I'll be the sunlight in your universe. You would think my love was real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감상이나 응원, 비판까지 문자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어플 콩 게시판을 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부터 이 남북 갈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해안포격 도발을 감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시 반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서해상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벌어졌고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탄착 지점, 즉 포탄이 떨어진 곳은 서해 북방 한계선 LLL 이북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설정이 된 구역을 뜻합니다. 네, 우리 군도 이제 대응 사격에 나섰겠네요. 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 해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한 응징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요. 군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부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200여 발의 배가 넘는 400여 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의 포탄도 서해 해상 완충 구역 내에 낙하를 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맺어진 이후 북한이 해상 완충 구역 내에서 사격한 횟수는 이번이 16번째이며 우리 군이 해상 완충 구역 내에 사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연평도와 이제 백령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다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근데 어떤 피해는 없었다고요? 네, 백령도에서는 낮 12시께부터 대피 안내 방송이 시작돼서 주민 350여 명이 29개 대피소로 발걸음을 옮겼고 연평도 주민 520여 명도 비슷한 시각 이뤄진 안내 방송을 듣고 서둘러 8개 대피소에 나눠 피했다고 합니다. 약 3시간이 지나 오후 3시 43분께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집과 일터로 복귀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13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3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북한 사격이 9시경부터 2시간 동안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주민들은 북한포 사격이 한참 뒤에 대피령이 내려진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과 연평 또 백령도를 오가는 배편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우리 측을 향해서 말폭탄을 막 쏟아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군사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인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력 충돌 또 핵무력 사용 등 연일 도발적 발언을 쏟아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첫 무력 도발이었던 건데요. 북한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만큼 올해 앞으로 더 강한 도발이 이어질 거라는 게 또 대체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 의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한미 모두 총선과 대선이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해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협상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북한이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내부 결속 차원으로 이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2가지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다시 의논해보자. 이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자 국회가 어제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속전속결로 과정이 이뤄졌는데, 오늘도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제2요구안을 10여 분 만에 의결했고 바로 20여 분 뒤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자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쌍특검 법안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12년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면서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또 이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법무부는 오늘 대통령의 제2요구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충분히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 특검은 위헌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법무부가 어떤 법률적 판단이나 시각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인 내용까지 덧붙여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법무부가 검찰에 사실상 좀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극명히 갈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호응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그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죠. 이 재표결 시점을 두고도 또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되도록 빠르게 특검법안 이슈를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 비판하는데요.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쌍특검법 전국을 연장하고 또 여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발생한 이후에 재표결에 붙이면 이탈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네,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실 축소 또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이유로 폐지를 했었지만 이후로도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반복되고 또 공적 행보도 상당히 많이 수행하게 되면서 부활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특검법 제2요구권이 의결된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재설치 검토 언급이 나오자 쌍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 그동안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는 콧방귀를 끼다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제2부속실 설치를 통해 빠져나가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을 한 겁니다. 반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부속실 설치 검토에 대해 즉각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특검과는 다른 영역이다라면서 이쪽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이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이 됐다고요. 네,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정영환 교수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맞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내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는데요. 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회부 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의원 장관은 2022년 대법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도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그렇지만 이 총선 공천 관리 업무를 정치 경험이 좀 적은 없는 그런 인사에게 맡긴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당내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반응이 다양한데요. 정 교수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 아무런 빚도 지고 있지 않아서 사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권력층에게 휘둘리다가 결국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극단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들에게 이제 공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은 검토 단계인데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밝히면서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기획단 내에서도 막말 인사에 대한 공천 부적격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는데 특히 얼마 전 한동훈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가 노인비하 발언으로 곧바로 사퇴한 민경우 비대위원 사례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이제 마쳤는데 눈여겨볼 점은 이제 여성과 청년의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민주당은 오늘 위원 선임까지 마치면서 여당보다는 조금 더 빨리 공관위를 출범시키게 됐는데요. 당연직 3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2004년 인기 드라마 풀하우스 원작 만화작가인 원수연 작가를 비롯해서 4년 전 여성 청년 몫의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던 프로바둑기사 이다혜 씨, 또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하는 최화인, 초이스뮤, 온오프 대표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과 청년 비율이 이전의 공관이라든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반 위원 14명 중 여성이 7명으로 50%이고 그중 2030 청년이 3명으로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신당 창당을 고심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또 같이 개혁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맞습니다. 오는 9일인데요. 이날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두 전직 대표로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금태섭, 조성주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등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하거나 또 이미 창당을 완료한 정치인들인데요. 앞서서도 서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던 상황인데 이들이 실제 한자리에 모이면서 제3지대 빅텐트론에 대한 논의가 더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뉴스를 얘기해 볼 텐데 이 소식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떤지 면회는 아직 어려운 상태인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정계에서 병문안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네. 수술 후 안정과 회복을 이유로 이 대표 측에서 면회를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병문안 가능 여부를 이 대표 측에 문의했지만 안정을 이유로 어렵다는 뜻을 의사를 전했다고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면회 의사를 전했지만 마찬가지로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면회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성사될 수 있을지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 걸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 지역 의사회 등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이 대표가 피습 직후에 이송됐던 부산대병원이 위치한 부산시 의사회가 성명을 통해서 네.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강탈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서울, 경남 의사회 등도 각각 연달아서 입장을 내고 헬기 이송은 특혜였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였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 피의자, 이 범죄 동기에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변명문이 일부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가 범행 당시 상의 주머니에 8쪽짜리 문건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언론에 그 변명문을 좀 참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흥미롭지만 또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어 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약 333만 가구가 월 평균 약 2만 5천 원, 연간 약 30만 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그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 왔었는데요. 당정은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된 시대에 이 같은 부과 방식은 부당하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당정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상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최근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이 복제 비용도 문제지만 복제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이 희생이 돼서 윤리적으로도 우려된다는 지적인데요. 동물 복제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에 동물 복제 논란이 된 게 한 유튜버가 이제 죽은 반려견이 돌아왔다
이렇게 복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네. 지금 반응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이제 분들은 반려견 복제가 가능한지도 몰랐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일반인이 이렇게 돈을 주면 반려견을 복제해주는 사업은 언제부터 가능했던 건가요? 네, 잘 아시겠지만 황우석이 논문 조작으로 인해서 파면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게 2015년의 일이에요. 그때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개인 연구소에서 개를 암암리에 복제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네. 아마 그 즈음부터 이렇게 그 반려견 복제 사업을 좀 음지에서 해왔던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몰랐을 법합니다. 이 네, 복제 거의 음지에서 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최소 5, 6천 이상이고요. 1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복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과학적 연구가 이어졌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은데요. 네. 우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잖아요. 네. 이 체세포를 채취를 해요. 그러니까 네.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의 체세포를 뭐 5일 안에 채취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채취해둔 여러 마리의 개에게서 채취해둔 난자를 이용을 해서 체세포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다른 동물의 자궁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신이 됐는지 계속해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요. 임신이 된 동물들을 나중에 제왕절개를 해서 복제견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태어난 개는 어미한테서 박탈해서 인공수유를 해서 복제견 한 마리가 탄생을 하는 건데요. 네. 2005년에 스너피 복제 당시에 123마리 대리모에게서 한 마리 생존한 게 스너피예요. 그러니까 복제 성공률이 0.8%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게 발전했다 그래도 복제 성공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대리 모견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처음 난자 채취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렇죠. 동물들이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복제 양부터 이제 원숭이 그리고 이제 반려견 문제까지 이 복제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복제견을 이제 한 유튜버는 복제 네. 과정에서 뭐 사망한 개는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망한 개가 없는지 여부는 그냥 안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그렇죠. 일단 아니고요. 예. 일단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너무너무 개를 사랑해서 그 개를 정말 죽은 걸 못 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펠브스. 사랑하는 개를 누군가가 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렇죠. 개가 있는데 난자를 제공해 줄래? 대리모견으로 좀 해줄래? 그런다면 이분이 그거 수용했을까요? 네, 다시 말해서 그렇죠. 내가 복제하고 네. 싶은 나의 사랑하는 개하고 복제를 위해서 난자가 채취되기 위해서 이용되는 개 그리고 대리모견으로 이용되는 개의 고통이 네. 다르지 않고 그럼요. 가치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고통을 다른 개한테 부과하고 복제를 한 만큼의 유익성이 높은지도 않고 또 불가피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동원이 되고 내가 단지 똑같은 개를 얻고 싶다는 그런 그렇죠. 욕구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건지 정말 의문인 거예요. 네, 본인의 이제 상실감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네.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과정을 통해 태어난 복제 동물은 사실 지금 과학적으로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게 이제 본인들은 이상이 없다고 네.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이상이 있을 때 뭐 고객이 요청하면 회수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냥 딱 반증해 주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아닌 상품 같은 느낌이. 네,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개들을 평생 잘 돌봐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마도 다른 실험 연구에 사용한다고 우리가 사실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이제 체세포 복제를 하게 되면은요.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든 상태에서 동물이 죽었잖아요. 네. 그 체세포가 갖고 있는 연령이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해서 태어나는 건 물론 아기 동물이지만 수명이 짧고 그런 게 당연히 과학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냥 사이트에는 괜찮다라고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과학적 연구에서만 이제 소식을 전해줘서 복제동물 뭐 이런 연구 네. 이런 거는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개 복제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었다는 게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개 복제가 제일 유명하고 만연돼 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행하게도 한때 세계적으로 이 개 복제 기술을 우리가 매우 경쟁력 높은 기술이라고 높이 평가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개를 난자를 채취하고 대리모근을 이용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윤리 의식이 낮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농장에 보면은 대형견들 그 소위 식용개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덩치 큰 개들 있잖아요. 착한 개들. 이 개들을 국가에서 무려 너무나 잔인하게 키우고 있는 개들을 이용을 해서 난자 채취하고 대리모견을 이용해서 연구한 게 그 복제견 연구거든요. 우리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낙후된 데서 시작된 게 이 우수한 기술이라고 얘기한 복제 사업이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이런 개 복제, 고양이 복제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게 잘못된 거고요. 심지어 그때는 이제 값싸게 이제 난자 채취되고 대리모근으로 이용된 개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을 새끼를 제왕절개해서 꺼내고 보신탕집에 보내줬어요. 아이고,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태어난 개들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사육시켰거든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인간에 대한 윤리 문제, 이제 복제 기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반려견 관련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이유로 뭐 좀 금지를 한 나라가 있을까요? 뭐 아니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이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뭐 개, 고양이 등 동물의 복제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우리나라는 없다. 당연히 안 되고요. 규제가 없는 거죠. 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무법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금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는 논의는 있지만 이런 복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그런 거는 제가 일단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람 복제에 대해서도 이게 막 왈가왈부하다가 금지가 된 게 1990년도 후반에 이르러서였거든요. 이 문제가 좀 더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이거에 대한 비윤리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해야 비로소 이제 이걸 금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과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언젠가는 또 이런 일들이 더 만연하게 이루어지진 않을지 이런 걱정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뭔가 동물 복제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하면 어떤 논의 또 어떤 뭐 좀 기준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던가 실험동물법을 강화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뭐 복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제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으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연구 영역하고 이런 상업적 용도의 개복제하고 굉장히 혼재돼 있으면서 굉장히 편법들이 많이 이용이 될 거고 누구도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순간마다 가서 현장을 점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상업적 용도의 동물 복제 금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아마 그런 논의와 또 규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반려견 복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도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혹시나 뭐 반려견 복제 우리 그 그리움을 통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 느끼는 상실감 혹시 그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조심스럽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너무너무 동물을 사랑했던 그 추억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물하고 사는 기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걸 잃는 상실감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실감이 매우 크지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그 동물이 죽기 전에 나한테 줬던 많은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서 그 인연의 귀함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고 살고 또 죽는 과정을 보면서 그 동물의 소중함도 느끼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모든 개들이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고유의 품성으로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동물이 많이 소중했던 만큼 사랑을 갈구하면서 보호소에서 입양만 기다리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동물을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고 사랑했고 뭔가를 그 동물한테 좀 보답해주고 싶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저는 보호소로 가시면 내가 사랑했던 그 가족이었던 내 동물이 갖고 있던 그런 특질을 가진 동물들을 100%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하시면서 더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을 조금만 좀 돌리셔서 보호소 입양을 해주시기를 정말 권고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이 위대한 가치관은 아무래도 만남이 있으면 꼭 이별이 따라오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좀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전진경 감사합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일라디오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스포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상하기 어려워서 더 재미있는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미의 스포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코너에서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스포츠 이슈를 짚어보는 이유미 작가님의 이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번 주 주말 경기 포인트를 짚어내는 이유미 작가의 스포일러,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미의 스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보는 순간 너무 재밌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했고, 저도 작가지만 작가들이 코너명 짓는데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네. 좀 기발한 네. 단어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특징을 좀 살려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을 많이 들이는데, 이 유미의 스포를 보면서 혹시 제 이름이 들어간 드라마 제목을 그렇죠. 좀 따서 네. 한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해서 작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예, 싶고요. 예. 어쨌든 이런 생각하면서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코너명처럼 좀 재기발랄한 스포츠 소식을 많이 스포일러 하겠다, 아. 이런 각오를 갖고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미 작가의 스포트라이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스포츠 이슈, 첫 시간인 만큼 제가 좀 예상을 해봤는데 당연히 아시안컵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한국 시간으로 1월 13일 새벽에 개막을 합니다. 2024년이 사실 스포츠계가 굉장히 분주한 한 해예요. 많은 일들이 있죠. 올림픽도 있기 네, 때문에 파리, 우리가 네. 스포츠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짝수회가 바쁘거든요. 그렇죠. 네, 아시안 게임도 월드컵도 짝수회 열리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더 바쁜데 네. 또 아시안컵이 1월에 당장 열려서 어쩌면 2024년 새 포문을 여는 대형 스포츠가 아시안컵이 아닐까 싶고, 첫 출발을 좀 우리 대표팀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갖게 하는데요. 마침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슈퍼컵에서 골도 넣고 경기 MVP도 하고, 네. 그리고 우승컵 들고 네. 오늘 대표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지각 합류를 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정도로 멋있게 합류를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우승 기운과 함께 대표팀이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더 기대를 모으고 네. 있습니다. 사실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네, 그 맞네요.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팀 네, 유니폼은 옷이군요. 아니지만 네. 그 옷을 요즘에 잘 입고 있습니다. 요즘 파리 다녀오신 분들이 꼭 그 생제르맹의 샵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네. 특히 이강인 선수 네. 한글 이름이 적힌 유니폼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건 한국에서 샀던 것 같긴 한데.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관광객들이 정말 그럼요. 파리에 많이 가서 그 샵에 가면 한국 말이 너무 자주 들린다. 맞습니다. 제 측근이 최근에 갔다 와서 네.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은바페 선수 바로 옆에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가장 먼저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고 정말 위상이 대단하구나. 얼마 전에는 모든 선수가 한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맞아요. 입고 뛰었거든요. 예. 그 장면은 정말 음바페 너무 정확하게 한글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보고 이강인 선수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구나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4년 만에 어떻게 보면 감히 이런 말을 제가
입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승을 노리고 있다면서요. 네. 초대 우승하고요. 네. 그 다음에도 우리가 우승을 하면서 2연패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승이 전혀 없고 이번에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팀이 워낙 막강한 전력으로 대회에 나서다 보니까 뭐 우승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파들이 보여줄 이 퍼포먼스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합류하기 전에 골을 넣었지만 손흥민 선수도 리그 12호 골 넣고 네. 새해 첫 골 넣고 아부다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골 감각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중이잖아요, 유럽파들은. 네.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 물론 이제 황의조 선수가 빠지고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김지수 선수가 깜짝 발탁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김지수 선수의 출전 가능성은 사실 좀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엔트리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 입장에서도 좀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김지수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전으로 뛸 가능성은 사실 김지수 선수는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크리스만 감독이 그동안 유럽파들 위주로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기존의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 라인업으로 아시안컵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든부츠를 받은 그 경기에 제가 네. 영국에 그때 예비 장인어른을 모시고 직접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역사적인 경기를 보셨네요. 우리 아들 쏜 울려 퍼지는 모습. 지금 이제는 뭐 새로운 응원가도 네. 나왔다고 하는데 주장이잖아요. EPL 네, 거기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내일 또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 밤 10시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슈퍼컵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이라크전 출전 여부가 뭐 살짝 불투명하기는 한데 일단 주장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사실상 정예에 가까운 멤버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크리스만 감독 스타일이 선수를 자주 바꾸지 않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을 그대로 늘 쓰는 그리고 후반에 뭐 조커 형식의 선수들을 바꾸는 이런 스타일로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를 후반에라도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시안컵을 대비한 마지막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한일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대회 때마다 그리고 고비 때마다 중동팀의 발목을 잡힌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아시안게임 때도 8강에서 아마 카타르를 만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결국 우승을 하지 못했던 대회가 바로 아시안컵인데 이라크에는 아무래도 그래서 최정예 멤버를 좀 가동을 해서 최종 점검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라크전이 끝나면 대표팀은 10일에 카타르로 넘어가서 15일부터 조별리그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간이 우리가 경기를 보기에 너무 좋아요. 1월 15일 오후 8시 30분. 행복합니다. 네. 바레인전이고요. 네. 1월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1월 25일 오후 8시 30분 김판곤 감독이 지휘하는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일정을 치르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와중에 이제 일본이 잠깐 언급이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견제 대상이라 할까요? 우승 이제 경쟁팀은 일본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 한일 양국 두 팀이 조 1위로 통과하면 두 팀은 결승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일정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승리해서 간다면 결국 결승전은 한일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부상자도 없고 최상의 전력으로 지금 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뛰는 미토마 네네네. 선수가 좀 부상이고요. 네.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의 구보까지 지금 부상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보 선수는 대회를 앞두고 약간 논란의 인터뷰로 구설에 올랐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런 했죠? 얘기를 했어요. 아시안컵을 시즌 중에 개최하는 거 무척 유감스럽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팀은 소속팀인데 대표팀 대회는 의무 참가 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을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구보가 언급한 대상이 분명히 이제 겨울에 치러지는 아시안컵 일정이 문제긴 하지만 일본 팬들이나 대표팀 동료들은 다소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본 대표팀의 동기부여가 우리보다는 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면 이게 변수라면 변수가 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대표팀 뭐 선수 차출 논란은 이제 항상 있었는데 네. 또 이런 불만을 또 이렇게 가감없이 말을 했군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네. 호주, 이란
그리고 개최국 카타르도 우승 후보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너먼트로 가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예전보다는 정말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손 모아서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축하할 일이 또 있죠.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인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팅하고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마지막 날 계약이 성사가 돼서 정말 극적인 계약이 됐는데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로 갑니다. 이게 한국 최초 가족 동반 메이저리그 행이 성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정우 선수와 고우석 선수가 천안 매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여동생과 고우석 선수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메이저리그 행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샌디에이고는 고우석 선수와 상호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계약 기간 2년, 총액 4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9억 원에 계약을 했고요. 성적에 따른 옵션을 모두 채우면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2+1년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940만 달러, 123억 원이 되는 계약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이 맞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아니, 투수와 어떤 또 기분이실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가 만약에 내가 던진 공을 쳐서 홈런을 쳤다. 가족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안 매제 맞대결이라니까 자주 너무 만날 재밌을 수가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같은 왜냐하면 리그 또 같은 맞아요. 지구에 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두 리그로 나누고 리그마다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세 지구로 나뉘는데 하필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하고는 고우석 선수가 한솥밥을 먹고 네. 그리고 샌디에고가 고우석 선수를 불펜이나 마무리로 좀 경쟁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정우 선수와 고우석 선수가 맞대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재밌는 그런 경기가 될 거고 이 두 팀은 올해 13번을 만납니다. 어떡해요. 13번의 가족 네, 싸움에 왜냐하면 같은 위험성이 리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리그와 네.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13번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는 LA 다저스가 있어요. 누구 떠오르세요? 오타니 쇼헤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빅리거들이 내셔널리그에 모이면서 투타 맞대결이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3월 21일과 22일에 고척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펼쳐지는데 이게 샌디에고와 다저스의 경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고우석 선수도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고 고척돔 마운드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떡하는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고로 가면서 좀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아진 그런 메이저리그가 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있으면 온 마음 한마음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천안 매제 맞대결은 너무나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유미 작가의 스포일러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떤 경기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 있을 축구 이라크와의 평가전은 언급을 이미 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또 배구 경기를 좀 지목해드리고 싶은데 남자부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의 클래식 매치가 7일이죠. 일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이 경기를 스포일러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이 두 팀은 전통의 강호로 라이벌 중에 라이벌로 인기를 끄는 매치업인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랐죠. 우리카드나 대한항공 이런 팀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클래식 매치 이렇게 좀 그 비중이 좀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배구가 정말 인기가 있었던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완전 전성기였을 때는 현대와 삼성의 대결엔 정말 많은 팬들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의 강호의 대결이어서 클래식 매치라고 하는데 이 대결이 예전만큼 사실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삼성화재가 그동안 많이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부진을 거듭하던 삼성화재가 이번 시즌 선두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클래식 매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는데 하필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 2위였던 현대캐피탈이 또 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최태훈 감독이 결국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떤 팀에서 뭔가 감독을 경질하거나 감독이 새로 오거나 이러면 팀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현대캐피탈이 각성을 했는지 현재 4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5위까지 오르면서 4위까지 이제 봄배구를 할 수 있는데 네네네네. 좀 멀게만 느껴졌던 봄배구가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클래식 매치가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 경기 제가 지목을 한 거예요. 삼성화재도 지금 2위거든요. 네. 근데 현대캐피탈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김상우 감독이 삼성화재를 이끌고 있는 근데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는 현대캐피탈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자부는 선두와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2위 흥국생명이 같은 날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을 만나는데 오늘 현대건설이 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기면서 현재 승점 차가 6점 차. 이게 얼마나 크냐면 현대건설이 승점을 전혀 쌓지 못하고 있을 때 흥국생명이 두 경기를 모두 3대 0으로 이겨야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일단 선두 경쟁을 좀 더 흥미롭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흥국생명의 일요일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목해드립니다. 네, 라이벌 경기는 언제나 네.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스포츠죠. 네. 오늘 주말에도 재미있는 경기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미의 스포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e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혹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이라는 경기도 혹시 저는 보시나요? 알고 있고 예. 페이커 맞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되면서 네. 이제 올림픽 종목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소식 있으면 꼭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오늘 밤 1라디오 1부 순서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또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한 이미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 기행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음악들, 명반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11시 정각의 2부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상 소환인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남동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 전라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부터 모레 이른 새벽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 중북부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덕도 5에서 10mm, 5에서 10cm, 그 밖의 지역 5mm 미만, 1에서 최대 3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 영도 등 전국이 영하 8에서 3도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8도 등 전국이 3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모레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도, 습도 8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들으면 지식이 쌓인다. 세상 모든 것을 탐구하는 지식 탐구 생활. 오늘 밤 1라디오. 오늘 밤 1라디오 2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흑사병에 비교하는 외신 보도가 있기도 했고요. 또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가난하면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이 출산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일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잠시 뒤 밤참 뉴스 코너에서 관련 소식과 함께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들으면서 오늘 밤 1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속보가 네. 들어왔는데요. 이제 고양 또 양주의 다방 살인 피해자가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가 됐다고요. 2명의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여성 업주가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살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문을 감식해 보니까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경찰은 확인을 했고요. 50대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거가 됐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그 여성에게 이 신체를 폭행한 흔적이 발견됐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범행 전후에 3시간가량의 다방에 머물다가 택시를 타고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고양시에서도 다방 주인인 60대 여성이 폭행과 함께 살인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57살 이모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는데요. 키가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의 민머리였습니다.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식당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문을 감식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양주와 고양에서 벌어진 두 사건이 모두 다 이모 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 시각이나 수법까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원도에서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이 씨가 전과 5범 이상의 흉악범이었는데 네. 검거가 되었다는 정말 다행한 소식이 네.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괌에 놀러 간 한국인 관광객이 괴한이 쏜 총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사실 괌은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안전하고 또 유명한 관광지로서 많이 즐겨 찾는 곳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괌에서 총을 맞아 사망한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부부가 괌으로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 40분쯤입니다. 50대 한국인 부부가 민속 공연을 보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뒤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다가왔고 차에서 내린 괴한이 총기를 휘두르면서 부부의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몸싸움이 벌어졌고 끝내는 남편이 총상을 입었습니다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괌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인 투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건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은 괌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 본격적인 해외 관광이 시작됐던 1980년대 이후에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고 이몽순 괌 한인 회장이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38년 동안 괌에 살았지만 한국에는 물론이고 관광객이 총에 맞아 숨졌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그래서 지금 교민사회가 굉장히 놀란 상황이고 한인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현지 공간의 사고 직후에 병원에 영사를 급파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방 살인 사건에 이제 범인이 검거됐다 소식이 들렸는데 혹시 이 괌에서의 범인 윤곽이 나왔을까요?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30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괌을 찾았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괌 정부에서도 빨리 범인을 잡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일 텐데 이그나시오 서장이 사건과 연루된 2명의 남성을 찾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6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괌의 주지사가 병원에서 피해자의 아내분을 만나서 위로했다고 하고요. 피해자의 아내분이 남편의 유해를 한국으로 빨리 운구하고 싶어 해서 경찰이 최대한 빨리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하루빨리 검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날에도 해외에서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네,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사륜구동
명동 오프로드 차량인 버기카를 타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현지 공간에서 영사를 급파한 상황인데요. 라오스의 방비엥 블루라운 인근에서 버기카 레저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라오스 방비엥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외교부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현지 영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의 신상과 관련돼 있고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 사고가 났던 장소가 레저 스포츠를 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아주 유명한 시골 마을 여행지라고 합니다. 근데 수차례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고, 버기카 레저는 뼈대만 세운 특수 레저 차량을 비포장 도로에서 모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특히나 안전에 대한 운전 능력이나 연령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던 일이긴 했습니다. 네,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이었는데 다음 뉴스도 조금 속상합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퇴근 시간대 서울 명동 일대 이제 교통 체증이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면서요. 예를 들면 숭례문에서 명동까지 가는데 1km거든요. 네. 1km인데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걸어가면 15분이면 예.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럼 갑자기 명동이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해졌나 생각하실 텐데요. 지난달부터 완전한 지옥길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도 명동은 퇴근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나 하면 명동 정류장에 버스 노선 안내판이 설치가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이렇게 그 버스 노선에 몇 번 버스는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 코스가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저 앞에 서면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전에는 버스 정지 한 곳에 여러 버스가 되니까 사람을 태운 버스는 계속 빠지고 그러면 다음 버스 가서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해진 자리에서만 그 버스 노선을 탈 수 있게 됐으니까 길게 줄을 버스가 서 있으니까 체증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그렇죠. 분당이나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류장에 노선 표시 안내판이 들어서면서 교통 문제가 심화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잡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지난달 26일에 인도에다가 승차 위치 표지판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 29개 노선 버스가 정해진 표지판 앞에 서야 되니까 예를 들어 상상인데 가정으로 29개 버스 노선이 한꺼번에 왔다면 29대 버스가 쭉 길게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도심 한복판 명동에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시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막 승하차 때 따라가다가 넘어지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동 입구에 버스 탑승 체계를 개선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광역버스 노선이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탑승객 간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숭례문에서 버스를 타도 명동까지 1시간 반.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사실 버스가 오면 이제 조급한 마음에 앞으로 다가가서 타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승하차 때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내린 조치지만 사실 교통체증이 이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표지판 운영을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버스 노선에 번호가 적혀 있던 표지판들이 하얗게 이렇게 바꿔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에도 관련 정보를 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표지판 설치 이전에 정류소 바닥에 운수회사에서 설치 운영해온 12개 노선은 정차 표지판을 유지하고요. 탑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합니다. 지금 명동 입구 1개 노선에 정차 위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 용인 등 5개 노선은 정차 위치는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서울시는 지금 경기도에서 오가는 버스가 너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달 안으로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정차 위치가 조정을 해서 정류소가 혼잡한 것을 완화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번에 근본 원인이 서울 도심에 지나치게 많은 광역버스 노선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 도심으로 광역버스가 너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심 진입 전에 회차를 해서 시내의 대중교통버스와 연계하겠다. 그런 것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광역버스는 사실
거기서 도심으로 바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타시는 분들이 거죠. 이용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환승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도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네, 모쪼록 빠르게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늘 밤 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에서 지금 다음 소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마음을 뭔가 콕 찌르는 문구인 것 같아요. 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가난하면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네. SNS에 이런 내용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했는데 낳음을 당했다. 야. 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야. 낳음을 당했다. 이런 출산과 부정적인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가난과 출산을 엮는 사회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난하면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작성자의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도 경제력이 제일 중요하다. 애가 다니고 싶은 학원 하나 못 보내주고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 못 사주고 대학 입학해서는 용돈 한 푼 없이 남들 해외여행 가고 놀러 다닐 때 알바 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원하는 걸 포기하고 참기만 하는 인생을 살게 할 거면 애초에 낳지 말아야 된다. 가난하면서 애를 낳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을 지양하라 이런 주장인데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준비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다면서 이렇게 꼭 싸우는 것만 가정폭력이 아니라 가난도 가정폭력 중에 하나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누리꾼들의 그 공감을 이 글이 받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X에는 예전 트위터죠. 낳음을 당했다라는 신조어를 단 해시태그의 글들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출생이 피해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는 자식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회에서 박탈감을 받고 있다라는 게 골자인데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부모라는 게 다 그렇더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럽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누리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또 어른과 네. 아이 모두 이제 가슴이 좀 아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하셨지만 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게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글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가난하면 자식 낳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겨우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능을 거스르라는 것은 너무 무례한 얘기다. 그렇죠. 면전에서 직접적인 저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오픈된 커뮤니티에 가난하면 애나치 말한 뉘앙스의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글을 보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 아무리 기초수급자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삶 자체는 축복이자 기쁨인데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부유층 외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한 내용인 거죠. 네, 이게 사실 본인이 가장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젊은 세대에 이런 인식들이 계속 확산되면 사실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이제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까지도 근본적으로 들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아닐까. 네. 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라도 해서 이 문제의 그 매듭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딱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렇죠. 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아이를 낳을 때 젊은 층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게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생각해야 네.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통계개발원이랑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한국사회 사회동향 2023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 보면 20대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안이 경제적 여건입니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30대보다 20대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낮게 나왔어요. 2008년만 해도 20대 남성의 71.9%, 20대 여성의 52.9%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 작년으로 보면 20대 남성의 41.9%, 20대 여성의 27.5%만이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20대 여성 4명 중에 3명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30대 남성과 여성도 같은 기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20%포인트 내외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게 청년층에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데 아마 역대 최저점을 찍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출산율이 낮은 것도 낮은 건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네.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딱히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어렵죠. 돼요. 예, 전문가들이 내놓는 얘기들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한 캠페인. 네. 그 다음에 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회의장이나 아니면 연수시설을 청년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싸게 공급한다. 그런다고 결혼할까요? 아니면 대기업에서 상생형으로 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인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회 전반적으로. 네. 네. 이게 이제 아이를 낳는다 하면서 오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저만 해도 조금 더 나중에 뭔가 준비가 되고 여유로울 때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문득문득 하기 때문에 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저희만의 생각으로는 좀 힘들어서 또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여쭤봤거든요. 네, 네. 네,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7130님의 의견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요즘 임신한 이후부터 출산 후 아동수당까지 주는 것은 좋은데요. 미래에 결혼을 할 청년들에게 복지 지원이 마련이 되어야 또 결혼과 출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지 지원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신우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의식주가 기본인데 현대사회에서는 집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본적인 육아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포괄하는 복지 체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비슷한 의견들 많이 주시네요. 예. 이게 사회적으로 좀 해결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또 3541님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모바일 쿠폰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안 낳는다는 딸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기적이다 싶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은행원인 아들과 공무원인 며느리는 딸보다 더 늦게 결혼했지만 벌써 남매를 두고 있어요. 딸아이는 아직도 자식 생각이 없는데 그 이유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아직 생활이 안정이 안 되어서다. 라고 하네요. 주거 문제부터 안정된 육아에 대한 환경이 주어지면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아 기를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네, 어머님께서 바라보는 생각도 비슷하고요. 또 따님께서도 느끼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갖고 싶다라는 마음도 똑같네요. 네. 예.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겨울 축제인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내일 개막을 한다고요. 네. 6일 개막을 하게 되는데 28일까지 2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강원도를 20년 넘게 대표하는 축제인데요.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요. 낚시터도 준비가 됐고 먹거리촌과 각종 시설 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들 오시잖아요. 썰매, 스케이트, 미끄럼틀 그리고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놀거리들이 마련이 됐는데 얼음 조각 광장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세계 각국의 명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국, 이탈리아, 튀르키예까지 세계 각국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인제 빙어 축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상기후 때문에 올해 축제 개최를 취소를 했고 사실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몇 배가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산천어 축제를 많이 즐기시는데요. 올해 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네요. 예. 축제 이야기라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도 동물 학대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예,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행사가 되게 많아요. 네. 가면. 근데 이게 재밌다고 동물을 하시는 행동들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쉽게 잡긴 되게 어려워요. 예.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동물들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학대 논란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축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물고기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산천어가 화천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산천어를 대량으로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축제 현장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굶은 채 옮겨지고 행사장에서도 낚시바늘에 상해를 입거나 맨손잡이 행사에 동원돼서 질식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비정한 동물의 대량 학살이고 시대를 거스르는 생명경시의 장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산천어 축제에 이용되는 물고기가 눈, 아가미, 아랫배, 턱꼬리에 바늘이 박혀 있고 여기저기 찢긴 채 건져 올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양식어류로 열기 때문에 생사료 사용 때문에 바다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획과 개체수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문순 화천군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만 산천어가 축제에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근거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연초 연말에는 사실 콘서트가 많습니다. 축제도 네. 많고요. 가요계와 이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암표 문제인데요. 네. 최근 이 암표 이슈로 공연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생겼다고요. 네, 장범준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암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공연을 취소하겠다. 10번 정도 소극장 공연을 할 예정이었는데 원래 정상가의 2-3배의 암표가 거래된다고 해서 초강력 조치를 취한 건데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놨냐면 9일부터 10일 사이에 서울 홍대 클럽에서 이 개최하는 공연에 회차당 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공연이에요. 그래서 추첨제 형식으로 관객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구글 폼에다가 응모를 하면 되는데 기한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고요. 공연 당일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도 어려워요. 한 사람이 한 장까지만 가능하고 좌석은 랜덤으로 배정이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입장에 불가하고요. 공연을 본 사람은 다른 공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웃돈을 받고 좌석을 판매하면 모든 공연에서 영구 제외한다는 건데요. 장범준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성시경 씨는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예매건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시키고 표 일부를 현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매니저가 암표 거래상한테 접근해가지고 받아서 그 암표 거래상을 잡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티켓팅이 열리게 되면 사람이 클릭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티켓을 선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공연이 적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암표 신고가 재작년에 4,200여 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법이 개정이 작년에 돼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근데 못 찾습니다. 매크로로 부정 판매한 거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몰수와 추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법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제도 시행 그리고 제값을 두고 공평하게 관람할 수 있는 권리 하루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 주에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